전자령과 달보기 전달. 전자령과 달보기 전달. 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3일 동안 온 국민이 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한복판에서 내란이 일어날 뻔한 그 전장현이 함께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시국이 뒤숭숭하고 거대한 파도가 한번 확 밀고 들어왔다 빠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얘기들을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짜잔. 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는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지역에서 자립생활 운동을 하고 있는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계엄령 발표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런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질서한 상황과 위기 상황에서 정말 또 장애인으로서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떨까 그 공포감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헬기도 오고 또 우리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막 무장한 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걱정도 되고. 이 정책 상황 이런 것만 딱 신경 썼는데 그 다음 딱 순서에 생각이 드는 게 치매가 있는 우리 어머니, 요양보호사가 아침 저녁으로 와야 되는데 막 이런 비상 계엄 막 이런 상황에서 막 돌봄 노동도 중단되고 막 이러면은 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건데 그것을 그냥 쉽게 파괴하는 것을 그렇게 또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겁주려고 한 거다. 그 말이 더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밤을 샐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요즘에 내가 잠을 못 자요. 그 뉴스를 하도 보느라고. 짜잔, 보이실까요?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의 시설 수용 끝내기 어려운 꿈이라고 하는 발달장애인의 시설화를 끝낸 캐나다의 역사를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이 최근에 학지사와 함께 따끈따끈하게 번역된 책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왜 나온 것 같으세요? 이 책 소개하는데? 우선 지금 탈시설 운동이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때마침 이 책을 번역 출판하면서 캐나다의 이야기들을 또 같이 연희님과 재미있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초대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대구 지역이 이제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이 이제 시설에서 탈시설하게 된 첫 사례, 또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 인프라를 만들어가면서 탈시설을 하고 또 지금 탈시설에서 계속 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또 대구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딩동댕 맞고요. 이 책이 캐나다의 3차 탈시설 계획 같은 건데 앞에 이제 부제가 달렸잖아요.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의 시설화를 끝내기 이제 이렇게 그건데 그 영어 원래 제목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시설화를 종식하기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니까 조금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중증 중복이라고 썼고 원래는 또 체중증으로 쓸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작자들이 하는 얘기의 저는 핵심이 다양한 복합적 욕구를 가진 그 개개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지원해야 된다. 그냥 통칭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대구 희망원에서 나오신 우리 이제 복합적 욕구를 가지신 정말 복합적 욕구를 가지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탈시설에서 잘 정착했는지 이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래도 이 책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게다가 커. 그래서 연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 에세이처럼 읽히지는 않거든요. 그 발달장애를 조력하는 분들이 읽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우리 이정화 활동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제 탈시설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캐나다의 19개의 정부 시설 그리고 뭐 10개의 병원과 같은 시설들에 한 7천여 명 정도의 탈시설 당사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계셨고 병원 같은 곳에는 한 7,500명 정도의 분들이 계셨는데 이걸 이제 탈시설화를 추진하면서 2004년도에 탈시설 이니셔티브라는 내용의 정책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 정책을 발표하고 한 941명 정도의 탈시설 한 당사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연구자분들의 연구 그리고 뭐 반대하시던 부모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래도 그 어려운데도 잘 읽히는 거는 중간에 사례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례를 읽어보면 정말 이름만 한국 사람 바꿔놓으면 한국 사회에 충분히 있는 비슷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사람 소개들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읽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좋더라고요. 연희님이 지금 연희님 책 지금 화면에 잡히나? 이 지금 어머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의 이 특징이잖아요. 보세요. 이거 지금 붙여온 거. 이 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어요? 가깝다면 가깝고 좀 시간이 지났다면 지났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을 지원을 했었으니까 저희가 겪었던 과정들 또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여러 국가들이 이제 뭐 70년대 이후로부터 했던 탈시설 과정에서 있었던 뭐 여러 연구와 또 그 뭐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라서 저는 되게 읽으면서 다른 또 지원자들과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나 또 지원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번역이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영어 그 원문 그 자체 용어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이니셔티브라는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이니셔티브가 뭐야? 그 의미가 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니셔티브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나요? 탈시설 이니셔티브. 예. 캐나다에서 이제 온타리오주에서 탈시설 과정을 이제 30년 동안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탈시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탈시설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고민 내용들을 2004년에 탈시설 이니셔티브라는 정책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들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말로 하면은 뭐 혁신적인 탈시설 이행 계획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 계획이라고 하면 이게 지켜도 되고 완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캐나다에서는 이게 이제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면서 탈시설 당사자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 프로세스 안에 좀 담았고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행동이나 어떤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탈시설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 발표한 게 아니고 2005년도에는 이 탈시설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도 5년 계획으로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뭐 지침서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는 이 탈시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중요한 원칙들을 막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든지 공평한 사회 서비스 계획이라든지 뭐 사회 통합 그리고 이제 건강과 의료적인 지원들 이런 걸 원칙으로 세우는 이런 전반적인 국가의 계획과 뭐 어떤 그 온타리오주의 정부 정책들을 담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소개한 의미에서의 탈시설 이니셔티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구 희망원 분들이 나올 때는 탈시설 이니셔티브 뭐 이런 거 다 없었잖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사람센터가 대구 동지들이 알아서 이니셔티브를 세워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018년도 11월에 이제 시설 문제 때문에 거주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거기 거주인 분들에게 이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본래 가정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원하시거나, 또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면 또 자립 주택으로 이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의사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복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무응답층이면서 또 보호자도 없는 무용고자인 분이 최종적으로 9분이 남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통상적으로 거주 시설에 문제가 돼서 폐쇄 결정이 되었을 때는 전원을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또 그것이 적절한 조치인 것처럼 쭉 이제 해왔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폐쇄 요구를 하면서 애초에 지원받아야 되는 삶의 환경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건 지역사회잖아요. 지역사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좀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대구시에도 그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이 9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1년간 이분들이 당시에 대구 지역에 있던 이제 자립생활 가정이라는 자립생활 주거를 지원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 살아보는 기간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분들의 자립에 대한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이시니까 그냥 바로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고민하는 그런 이니셔티브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립생활 주거라는 이제 대구 지역에 주거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주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나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24시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이제 추가 지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분들의 개인의 특성에 기반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특히 무엇보다 시설에서 살았던 삶보다 더 위험해지거나 더 삶의 질이 하락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그 과정들이 또 캐나다에서 15년 전에 겪었던 과정과 되게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년 시범사업 하자 하고 지금 5년 넘으셨잖아요. 이제 6년 6년 차잖아요. 네. 근데 그 1년의 과정이 대구시에서도 뭔가 1년을 해보고 뭔가 다른 계획을 더 세우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1년만 일단 해보자. 어떻게 보면 지자체도 도전이었을 것 같고요. 사례가 없었으니까. 저희도 사실 도전이었거든요. 저희의 지원을 떠나서 당사자분들이 그 삶에 잘 적응하고 또 이렇게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전에 시설의 삶보다는 더 나빠지진 않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도 계속 지원을 이어오면서 현재 6년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대구시나 중앙정부가 어쨌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는데, 지금 서울시처럼 안 하면, 정부가 안 움직이면 사람센터가 아무리 슈퍼맨처럼 하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이슬 이니셔티브의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여야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이 좀 드네요. 이 타이틀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못 받고. 네. 구독자님들은 중증 중복 이런 거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까 이 책은 원래 원문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나옵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 의사소통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도 나오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의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에서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건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고령화와 맞물려서 모든 사람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의 분들이 좀 나오는데, 특히 좀 인상적인 것은 도전적 행동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탈시설 하신 분들 중에서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좀 주요하게 이제 사례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 지원 체계 안에서는 자립하기 어렵다, 혹은 시설에서도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지체장애인과 뭐 고령화 같이 이제 겪고 계신 분들, 혹은 발달장애인이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같이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위 탈시설 반대파,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게 그 중증중복 장애인 여기서 말하는 이게 그런 분들은 탈시설 할 수 없다.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시설과 지역사회를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그런 지원 시스템이 있고 지원 시스템이 개인의 욕구나 개별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적용되었느냐가 오히려 이제 시설 전후의 어떤 삶을 바꾸는 요소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이고 되게 이제 세밀하게 개인별로 지원이 되어야지 시설의 삶과 지역사회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당사자의 경험이나 가족들의 이야기나 또 연구에서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체계들이 작동한다면 이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에게도 충분히 시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삶의 질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탈시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잘 적응했냐, 이제 그게 그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걸 해결을 못했다면 그 시스템이 실패를 한 거다. 그 제도가 실패를 한 거다. 우리가 자꾸 그 중증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이 문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려는 체계로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의 뭐 적응 문제나 이런 것들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책임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좀 명확히 제시하는 책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희망인 분들 이제 19년도에 나오면서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준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준비가 돼 있냐, 이분들은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리고 시설의 탈시설 이야기할 때도 아마 가족들이나 보호자분들도 이제 어쨌든 힘들게 시설을 보내는 결정을 하시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같이 준비하면서 활동가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들도 이분들의 삶은 계속 있는 건데 지역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당시에 지역사회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여러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그 준비를 당사자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뭐 당사자의 가족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지원하는 뭐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이나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못해가 아니라 그럼 준비를 할 계획을 이 이니셔티브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그런 모든 그 이니셔티브, 그 플래너의 역할 이런 것들 다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게 이제 이 책에서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계획 과정에 가족이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가족분들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 참여하신 건 아니었고, 여기 캐나다에서도 가족분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 실제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에 있어서는 또 이제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반대하는 소송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제 탈시설과 관련한 과정에 이제 명확한 이 탈시설 이니셔티브를 발표함과 동시에 실제 연구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경우는 당사자의 강점이나 욕구를 얼마나 잘 파악했는가, 그리고 지역사회 장벽은 어느 정도 됐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관찰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탈시설 과정이 잘 다가갈 수 있고, 또 플래너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실제 부모님들이 그 연구 과정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같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실제로 같이 참여하면서 당사자가 자기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이 탈시설 계획 과정 안에 반영하게 되고, 이 플래너는 이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지역사회 연결자로서 이걸 책임 있게 이행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이 당사자의 정보들을 최대한 그 계획 안에 반영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탈시설 반대, 저희 한국처럼 탈시설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하셨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열렬한 지지자가 되신 경우들이 이 책에 굉장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탈시설 운동하면서 또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 부모님들 정말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탈시설 하신 과정에서 이제 같이 참여하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연대하는 모임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꿈도 꾸게 되는데요. 캐나다의 가족분들은 실제 나중에 만족도를 봤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삶의 질의 변화도 느끼고 있고, 탈시설 이후에도 좀 고민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정부를 신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 계획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의 그 주제는 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어떤 가족 중심적인 문화 뭐 이런 거는 가족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그냥 다 결정해 버리는 또 위험성이 있지 않나요? 한국에서 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는 뭐 그런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탈시설 뭐 로드맵이나 이제 지원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의 틀 안에서 어쨌든 가족이 참여하고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뭐 그런 기준들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탈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설을 나오게 될 때 지원을 하면서 가족들과 또 연락이 끊어졌더라도 가족들을 찾아서 연락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이제 인간관계든 이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적인 관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 뭐 이제 인권 침해적인 어떤 이제 과정들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분의 어떤 금전에 대한 개입을 이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좀 어떤 그런 가이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지원하면서 힘든 게 좀 있죠. 네, 있었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 이분들을 너무 이렇게 내모는 건 아닌가. 오히려 우리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가진 이제 복합적인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뭐 도전 행동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이제 질병과 관련돼서의 어떤 지원 체계라든지 또 코로나 시기에 이분들이 또 가지게 되는 감염자가 됐을 때 또 격리가 되어서 병실에 입원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에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뭐 그런 이슈라든지 되게 고민의 과정들이나 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또 겪고 나니 다 그냥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그 당사자분들은 또 당사자분들의 본인의 삶을 또 당당하고 당차게 하루의 일상들을 잘 적응하면서 살아오셨고, 지나고 보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이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의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실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만든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 문화재에서 판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다니던 병원만 다녔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에 이제 본인이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뭐 재활치료센터나 이런 것도 다니고, 또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는 또 종교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삶의 그런 일과들을 계속 채워가게끔 하게 되고. 제가 뭐 원래 질문의 시작이 정리가 안 돼요. 아니 질문의 시작이 그러니까 힘든 거 없냐, 뭐 그런 거 물어봤거든. 근데 처음에 뭐 불안 위기 얘기하시다가 뒤에는 막 말릴 수가 없어. 막 표정이 밝아지면서 막 그분들이 얼마나 각자 자기 색깔들, 자기의 삶들을 이렇게 갖고 나간다 그러잖아. 삶을 갖고 나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각자가 개인들의 삶들을 갖고 나가고 있고, 조력자로서 지금 그 얘기를 할 때 막 표정이 그냥 환하게 맞아요. 힘든 것도 있는데 막 이렇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욕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막 침도 뱉으시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실 때 또 새로운 모습
이분이 원하는 표현,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들이 되게 지원자로서는 그리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힘든 점도 있지만 되게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왜 그걸 했을까 보다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많이 집중해서 그 행동이 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사고를 많이 한다면, 여기서는 왜 그분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를 지원할 때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까? 학제이사를 통해서 각종 출판사에서 판매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발바닥에서도 단체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권 이상이면 저희가 단체 구매로 보고 좀 할인을 해드리는 혜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구에서도 가장 먼저 또 주문을 해주셔서 함께 읽고 또 얘기를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책 읽기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 콘서트 이런 거 부르면 가셔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발바닥에서도 가지만 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과 이런 책의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엮은 북 콘서트를 저희가 언제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목이 메이네. 이거는 이 책 때문일까요? 이 정세 때문일까요? 네, 목이 메입니다. 네, 마지막 소감 같은, 네, 마지막 정리하는 얘기하고 이 책 소개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어려운 꿈이라는 제목에 약간 그 뭉클함이 있거든요. 중증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이게 불가능한 꿈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그 불가능한 꿈이라는 이유가 뭐 사실 보호자분들이든 지역사회 뭐 정책을 하는 분들이든 또 뭐 시설 관계자 분들이든 탈시설을 우려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탈시설하기, 그리고 자립하기, 그리고 보통의 삶을 살기에 그냥 어려운 시대와 상황에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불가능하시거나 안 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이든 시설에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시설에 가족을 보내고 이제 탈시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를 해주세요. 좀 인상적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서 소감을 나누고 싶은데,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 분이셨고,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주택으로 탈시설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택 또한 어쨌든 노인 요양 시스템 같은 곳이어가지고 그런 주택으로 했지만 굉장히 적합하지 못했다, 이런 실패들을 또 인정하고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캐나다의 탈시설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저희의 현재를 같이 이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힘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뭐 변호사 분들이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또 같이 함께 보시면서 다양한 분들이 좀 본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겪게 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꿈인 것이고, 그 어려운 꿈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분명히 우리도 탈시설 사회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독자님들도 꼭 사서 읽고 같이 나눠서 읽고 읽자고 권유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현 TV 전달, 구독, 좋아요. 안녕. 안녕.